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세 번째 시간입니다. 파산 신청 접수부터 선고까지 절차, 접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파산 신청 효과, 재판, 파산 선고 전의 조치 쭉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산 신청의 접수. 파산 신청이 접수가 되면 사무관 등은 사건 번호에 등재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합니다. 하합입니다. 하합. 법인 파산은 합의부죠.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은 하단이죠. 그 다음에 보전처분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도의 사건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건 기록에 첨부합니다. 인질은 채권자가 하는 신청은 3만원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 준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1,000원입니다. 개인 파산은 아마 면책까지 있어서 그런지 2,000원이죠. 송달료는 지금 현재는 5,100원인가 그렇죠. 3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파산 합의 사건의 경우 기본 40회분에 40회분 5,000원 하면 54, 20, 한 22만원 정도 되죠. 21만원. 예. 채권자별로, 채권자가 만약에 10명이면 30회 10 곱하기 3회 30 곱하기 5,000원 하면 15만원. 그러면 15만원에다가 20만원. 한 36만원 정도 되네요. 36만원. 채권자 10명이면,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는, 개인에서는 제가 한 4만원 곱한다 그랬죠. 거의 뭐 비슷하죠. 법인은 이제 면책이 없으니까 4만원은 아니고 조금 한 3만원 정도로 곱하면 되죠. 1인당. 자, 파산 신청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먼저 신청권자. 파산 신청권자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 절차는 사법상의 권리인 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은 파산 절차 개시 형식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8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85조, 산림조합법 68조 등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결련파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청권자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직권 선고하는 경우가 있고, 채권자, 채무자에게 파산 신청권이 있고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범위 금융기관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94조 1항 2항에 대해서. 자, 대법원 결정을 보겠습니다. 파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환가와 배당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파산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법은 294조 제1항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305조부터 307조까지 파산 원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채권자에게만 맡겨둔다면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지 않아 파산 절차에 따른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이 상실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채권자 스스로 적당한 시점에서 파산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채권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파산, 우선권 있는 채권, 후순위 채권을 모두 포함하며 기한 미도래의 채권, 장래의 채권, 정지조건부 성취 전의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채권자도 미리 별채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뭐 근저당권자, 질권자 맞죠. 그러나 재단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재단 채권자, 조세, 그 다음에 4대 보험공단, 국가, 4대 보험공단 이런 데서는 굳이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파산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다만 재단 채권인 임금 채권을
가진 근로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서울해상법원에서는 임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임금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재단 채권자 중에서 임금채권자는 할 수 있고 국세, 지방세, 4대보험공단 이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5월 20일자 2013 하 58 결정 주식회사 모성.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주식회사 룩티크 CNC라는 여기서 임금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걸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산 선고 시에는 신청인의 채권이 존재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소멸하여도 무방합니다. 4. 대법원 2012년 결정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그 선고한 때로부터 모든 채권자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다른 채권자의 채권 신고가 모두 취하거나 그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제기된 이후 항고심에서 신청 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항고법원의 제1심의 파산 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소멸돼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할 때는 그 채권의 존재 및 원인인 파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됩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채권자도 내국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도산 절차의 대표자도 외국 도산 절차의 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재단 채권자도 할 수 있고 별채권자, 후순위 채권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단 채권자는 할 수 없고 임금 채권자만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채무자. 채무자도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죠. 이걸 자기 파산 신청이라고 합니다. 294조 1항. 이 경우에는 파산 원인 사실이 소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파산할 때는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해야 되는데 채무자는 스스로 그냥 신청하면은 소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신청서와 그 첨부 서류에서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부채증명서 잔뜩 갖다 붙이죠. 법인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서 자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채무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무자에 준하는 자. 채무자가 민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 그 이사.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경우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 청산 중인 법인인 경우 청산인 및 그 밖의 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것의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자도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준자기 파산 신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사 등의 자격은 적어도 파산 선고 시에는 존재해야 됩니다. 이사, 무한책임사원 또는 청산인 등의 전원이 하는 파산 신청이 아닌 때는 파산 원인 사실이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해이록 등을 보고 이사 등의 전원이 파산 신청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 신청서에는 파산 신청에 관한 이사의 해이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이거를 누락을 해서 보정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의 이사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정관과 관련해서 이사의 회의록 이걸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게 지금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이런 조항 과태료 제재가 없죠. 그래서 상속재산 파산이 좀 활성화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반 법인 파산에서는 법인 청산에서는 청산 중 법인이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전하게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한 때 과태료를 부과된다는 거죠. 금융위원회 등 금산법이라고 그러나요?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소정의 금융기관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파산 신청의 권한을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파산 신청의 권한을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정부조직법 6조 3항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13조에 따라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파산 신청의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파산 신청은 국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의 지위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상 금고에 대하여는 행전안전부 장관이,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부 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산림조합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각각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건 은행법 설립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 뭐 이런 쭉 나의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종금사, 금융주지회사 쭉 나와 있습니다. 법 3조는 파산 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파산사건의 토지관할을 확대하여 다수의 토지관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파산사건, 법인파산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조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라 회생법원의 합의부 관할에 전속합니다. 관할의 원칙.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의 전속관할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본점이 명목적인 것에 기인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나 영업소를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로 보아야 합니다. 볼까요? 일본의 통설이라고 합니다. 조회파산법 56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하합 172 사건 주식회사 LNCP의 경우 채무자의 본점 소재지는 충주시 주덕읍이었고 서울의 영업소 지점이 개설되어 있었으나 서울 지점에서 이사회가 개최되는 등 현실적으로 서울 지점에서 영업의 중심 역할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회사도 서울에 실질적인 영업소가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서울회생법원에. 법 제3조 제1항 제1호 2호의 원칙적 토지관할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그 다음에 관할의 특례가 있죠.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동서남북은 전부 서울 회생법원에 할 수 있고요. 강원도 서울 고등법원 관할이죠. 할 수 있고, 인천도 아직은 서울 고등법원 관할이죠. 의정부 서울 고등법원 관할. 수원이 아닙니다. 수원 고등법원이 생겨서. 수원에 있는, 경기도 남부에 있는 회사들은 이제 수원 고등법원이 생겨서 서울 회생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없죠. 이 규정의 취지는 대규모 도산 사건을 많이 처리함으로써 전문성이 강하고 업무 처리상 노하우가 축적된 재판부가 존재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의 관할을 인정함으로써 도산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서울 고등법원의 관할 지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채무자는 서울 고등법원 소재지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에도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은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 및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다른 자에 대한 파산 신청은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법 제3조 3항은 관련 도산사건이 병행 처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지만 같은 종류의 도산 처리 절차가 계속된 경우뿐만 아니라 파산사건과 종류가 다른 회생 절차 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관할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죠.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5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파산 사건은 서울해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립된 해생법원으로서 도산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서울해생법원의 관할권을 확대하여 대규모 사건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를 도모하게 한 것입니다.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채무가 500억 이상 플러스죠. 300인인데 뭐 50억이 안 되죠. 300인 플러스 채무도 500억 이상입니다. 파산 능력. 우리가 그 자연인 파산에서도 이제 뭐 능력을 받죠. 뭐 미성년자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파산 능력이란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당사자 능력을 가지는 자에게 원칙적으로 파산 능력이 있지만 예외로서 공법인에 관해서는 파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연인, 행위 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 모두 파산 능력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파산 능력이 있다. 파산 신청 또는 파산 선고가 있은 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 절차가 속행되죠. 308조. 상속재산도 파산 절차, 파산 능력이 있습니다. 법인, 사법인, 일반적으로 파산 능력이 있죠. 공익법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민상법상의 법인이든 특별법상의 법인이든 모두 파산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해산하에 청산 중에 있는 사법인도 파산 능력이 있죠. 298조에서. 청산이 종결된 법인의 경우에는 적극전산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법인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산 능력을 부인하여야 합니다. 청산 종결 법인은. 각주 10을 볼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이죠. 대한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흥 TNC 이런 데서 파산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청산 종결된 법인. 공기업에 대해서는 파산 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뭐 통설이죠. 공기업에 대해서는 파산 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통설이 아니라 그런 견해가 있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직회계상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파산 능력을 긍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11. 각주 11을 볼까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 해산사유 하나로 파산을 규정하고 있어 파산 능력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경기지방공사, 서울 SH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그죠? 뭐 이런데 아마 있을 겁니다. 태백관광공사 했죠. 2014년에 태백관광개발공사.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것은 파산 능력을 인정하므로 노동조합도 파산 능력이 있다고 보나 민법상의 조합은 단체적 성격이 약하므로 파산 능력을 부정하겠죠. 뭐 교회 같은 데도 가능하겠죠. 교회, 그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 그죠? 종중도 파산 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적인 게 종중교회죠. 유한책임 신탁재산 2017년 7월 25일 법률 924호로 전부 개정된 신탁법에서는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신탁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청산 중인 유한책임 신탁의 신탁재산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 청산 수탁자는 즉시 신탁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 신탁에 속하는 재산인 유한책임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능력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특칙이 신설되었는데 각주 15에 전국 교수공제에도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봤네요.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유한책임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 관리인 또는 신탁법 134조에 따른 청산 수탁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고 신탁채권자, 수익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 관리 여럿이 있는 경우 그 전원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파산 원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유한책임 신탁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회생법원에 속하고, 이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 신탁재산 소재지에도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원인, 지급불능, 부채초과 파산선고의 보전처분, 파산선고 후 봉고, 등기등록의 즉탁, 유한책임 신탁재산의 수탁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신탁자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등의 절차는 통상적인 파산사건과 같습니다. 유한책임 신탁재산도 이게 이제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케이스가 앞으로 좀 활발하게 될지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 법원은 파산 신청서를 검토하여 파산 원인 사실에 관한 소명 여부, 필요한 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한 후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정을 명합니다. 파산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신청인 및 그 법정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 소위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 취지, 원인, 채무자의 사업 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총수, 자본의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 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하는 데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그 밖에 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덧붙인 부속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신청의 원인에는 파산 선고 요건인 신청인 채권의 존재, 채권자 신청의 경우 신청인 채권의 존재, 파산 원인인 지급불능 및 채무 초과 사실을 기재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예납금액을 결정할 때 소명자료 또는 파산 선고 후 신속 적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파산에 예기된 사정, 채무자의 업무 내용, 신청 시의 상황, 자산과 부채의 상황에 관해서 기재하고 관련서를 첨부하게 합니다. 법인 파산 사건을 중심으로 신청서의 구체적 사항을,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파산할 때 이렇게 씁니다. 채무자 회사 법인이 개요, 회사의 사업 목적, 등기상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회사의 연역, 언제 설립해서 그 다음에 언제 규모가 확대되고 회사의 어떤 발전 과정이나 소멸 과정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자회사, 관계회사, 통상 큰 회사 외에는 없음이라고 쓰고, 회사의 자본 및 주주의 구성,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이제 보통 소규모 회사는 서너 명이죠. 그래서 이제 지분 표시하고, 그 회사에서의 직책, 이사라든가 대표 이런 걸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그 표시하죠. 회사의 임원도 임직원, 직원은 몰라도 종업원 같은 경우는 이제 종업원이 수만 기재합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상황 등을 기재하고, 공장, 영업소 등의 시설 이런 거를 쭉 기재하고, 사업 주무관청은 이제 이런 학교, 병원, 공원묘지, 복지시설 등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있는 경우죠. 부청인가 아니면 정부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 그 관할관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의 주요 사항, 주요 영업 종목 쭉 씁니다. 디스플레이 제조업,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 판매, 그쵸? 그 다음에 의류 유통, 그 다음에 태양광 설비 및 발전 시설 쭉 씁니다. 거래처, 구매처도 쓰고 판매처도 거래은행도 씁니다. 자산 부채의 상황, 이거는 이제 재무 상태표나 세무사나 이런 기장 대리인들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아니면 세무서에 가서 3년치를 띄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 예전에 이제 재무제표라 그랬죠. 그걸 보고 이제 주요 내용을 썸머리 하는 겁니다. 자산, 소유부동산, 현금, 예금, 매출 채권, 재고품, 기계공구, 자동차 유가증권, 그 항목에 있는 걸 쭉 있는 면 있으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됩니다. 부채도 마찬가지죠. 부채 총액과 채권자 총수, 은행 차입금, 개인 사채, 기타 차입금,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의 상거래 채무, 그 다음에 담보권자,
결재권자 쓰죠. 피담보 채권액도 쓰고 담보 목적물도 쓰고 그 다음에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체납 중인 조세, 공공보험료 등 체납 처분, 파산 원인의 존재 및 회사가 파산이 일게 된 사정,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사실, 어음부도 은행거래 처분, 폐점, 도망 등 채무 초과의 사실, 재정적 파탄이 일게 된 사정. 요즘 이제 코로나죠. 코로나 쭉 씁니다. 신청지사항, 사업 개수 여부, 종업원 처우, 부채 정리사항, 임의 정리한 것, 그다음에 뭐 사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 있죠. 자산 처분, 파산 선고 전에 이제 부인할 수 있는 행위 유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고가품, 장부, 등기서류, 대표자 인감 등의 소재 및 보관사항. 그 다음에 파산관리에 선임될 경우 파산관리의 보조자를 일할 수 있는 임직원이 범위 없다고 쓰죠. 채권자 신청의 경우 채권의 존재를 씁니다.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 것 같아도 법인 파산 신청서를 한 번, 두 번, 한 세 번까지만 써놓으면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법인 대표 내지 직원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용을. 그래서 이게 피드백을 하면서 좀 망한 회사라도 좀 질서 있게 이런 자료가 잘 구비되어 있으면은 쉽게 되고, 자료가 별로 없으면 기장 대리인이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기장 대리인 또 돈도 안 주니까 또 뭐 서류도 잘 구비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 혼자만 남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이 그나마 조금 도와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이 서류 작업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문외한이어서 좀 힘든 경우가 있고, 아니면 대표이사가 나름대로 젊고 회사에 대한 어떤 정확한 완전 장악을 해서 뭐 규모가 작으면 쉽겠죠. 그래서 그걸 쉽게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임료도 좀 증감을 하면 됩니다. 대표이사나 그 실무자들이 잘 도와주면 뭐 이런 법인 파산 사건 수임료를 뭐 많이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예납금에 제가 그때 이제 뭐 봤으면 예납금 정도 받으면 많이 맞는 거고, 예납금보다 조금 적게 받아도 뭐 한 50%에서 70%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파산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는 사유를 조만 지체 없이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당연한 거죠.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서류. 이 법인 파산에서는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 파산 신청에 관한 이사의 의사록, 그 밖의 소명자료를 말합니다. 72조 제1항 152 진술서에는 채무자에 관하여 법원의 해석에서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에 계속되어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를 기재하고, 서울회생법원이 법인 파산 사건 실무상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이사의 의사록, 파산 신청에 관한 것, 정관, 회사 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퇴직금 규정.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사업명부 및 회사의 노동조합의 실정.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결산보고서. 이건 이제 기장대리인,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3에서 5년간의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배입니다. 비교 재무상태표 3년분 이상, 비교 손익계산서 3년분 이상, 최근의 재무상태표, 가장 마지막 거죠. 손익계산서, 최근의 청산재무상태표, 청산재산목록. 13번은 뭐 굳이 안 내도, 이거는 이제 세무기장대리인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청산재무상태표하고 청산재산목록을 좀 작성해 달라고 해도 되고, 굳이 뭐 안 내도 법원에서 이거 내라고 보정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최종적으로 이제 관제인이 하거든요. 이걸 파산관제인이 이걸 다 조사를 해서 실제 청산했을 때 만약에 이제 명목상으로는 5천만원 돼 있더라도 실제 환수가 가능한 거 다 기재하죠. 자동차도 만약에 뭐 명목상은 1,000만원인데 실제 팔 때 얼마고, 부동산도 다 가치 평가를 새로 합니다. 그래서 13번은 뭐 굳이 스트레스 신경을 안 써도 돼요. 14번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과 이에 대한 소명자료 목록, 부동산 목록 당연히 내야 되죠. 예적금 은행에서 싹 띄워오면 됩니다.
뭐 자동차 이건 뭐 할 수 있죠. 등록 원부 띄면 되고요. 그 밖에 유형자산 목록, 뭐 비치된 뭐 비품이라든가 이런 거, 무형자산은 뭐 특허권 같은 거죠. 채권 목록, 회수 가능 여부, 집행권은 유무, 소송 계속 여부, 이건 뭐 쭉 쓰면 됩니다. 변제받거나 처분한 채권 목록, 소송 등 목록, 채권자 목록. 이거는 이제 전자 파산이기 때문에 CV 파일인가요? CSV 파일로 딱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 이건 당연히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내도 되고요. 채무자의 최근 2년 동안 예금 계좌 거래 내역, 이거 냅니다. 이거 내면 되죠. 그 다음에 파산 신청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대표자 확인서, 뭐 이거는 뭐 안 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요즘. 18번 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채권자 신청의 경우 채권의 존재 소명자료, 채무자의 지급정지 사실, 이거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사실 어려운 게 예납금입니다. 예납금만 있으면, 예납금이 없어서 참 범인 파산을 못하죠. 5억원 이하 500, 5억에서 10억 700, 10억에서 30억 1000, 30억에서 50억 1500, 1200, 50억에서 100억 1500, 100억 이상 뭐 2000인가요? 뭐 그렇게 하여튼 급간이 나눠 있습니다. 통상 한 700에서 1200 정도가 조그만 법인은 규모가, 빚이 보통 한 10억 넘는 경우도 있고, 뭐 5억에서 10억인 경우도 있고, 700에서 1000 정도는 내야 되는 것 같아요. 파산 신청을 하는 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 절차의 비용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신청인의 예납금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예납명령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닐 때는 파산자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런 거는 기대 안 하는 게 낫죠. 가지급 사례가 거의 없다니까. 실무에서는 채무자 신청의 경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 선고한 경우는 채무자에게 예납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 비용이 부족하여 동시 폐지를 할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가름하여 예납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예납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납금이 결정 기준, 그죠? 요 그대로 이제 외워야죠. 변호사들은 이거 이제 설명을 해주려면 딱 나와야 됩니다. 5억에서 5억 미만 500, 5억에서 10억 700, 10억에서 30억 1000, 30억에서 50억 1200, 50억에서 100억 1500, 100억 이상 2000 이상. 요거 딱. 실무상 파산 선고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파산재단의 예상 규모, 파산 절차 예상 소요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최근에 작성된 채무자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회생법은 원칙적으로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한 이 표에 따른 금액 미만의 감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신청의 경우로서 채무자가 현재 현금이 없고 파산 선고 후 파산자의 수집 평가를 통한 현금 자산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그리고 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자산이 대부분 은닉, 멸실, 훼손되었고 파산재단의 현황 파악을 위해 보조인 선임 등에 따른 초기 파산 절차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나 파산재단이 환가 또는 부인권 행사를 위하여 다수의 소송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예납 기준액보다 증액하여 예납금을 전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사안에서 채무자가 현재 현금이 없고 파산 선고 후 바로 쉽게 환가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채총액 기준으로 한 예납금 중 일부만 예납하고 추납을 허용하거나 예납금을 예납 비중액보다 다소 낮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돈 나올 때 없으면 이제 꽝이죠. 비용 예납 명령. 채무자 신청의 경우는 파산 신청 첨부된 재무상태표, 부채 토대 예납금의 액수를 미리 정할 수 있으면 채무자 신변에서 예납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납기간은 진짜 많이 안 줘요. 여기 있죠. 3일. 그쵸? 3일 내에 미리 돈 있는 거를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예납금의 사용과 반환. 법원에 납부된 예납금은 주로 공고송달 비용, 파산관리 보수 등 파산 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파산재단이 수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원이 재단 채권 승인을 거쳐 파산재단이 관리 한가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 중 지출된 부분의 반환 청구권은 재단 채권이 되죠. 예납금 잔액은 파산재단에 수집되어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에게 조기에 반환합니다. 이미 지출된 부분은 파산관제인을 하금 파산재단이 임치금 중에서 직접 지급하게 합니다.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은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 절차의 종료에 이르기 전까지 법원의 송달료 등 예납금에서 바로 지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예납금이 파산재단에 편입 신청을 하여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시킨 후 파산 절차 비용과 재단 채권의 변제 그리고 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편입의 시기는 파산재단의 규모, 절차의 진행사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서울회생보험 실무는 파산관제인을 하여금 파산 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수집과 한가를 통해 파산 절차 비용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파산재단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예납금 중 예상 필요 비용 상당액을 파산재단으로 편입시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가 납부한 예납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채 파산이 폐지 또는 종결된 경우 예납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 경우에는 파산관이 남아있는 예납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 액수의 다과에 따라 재단 채권의 변제나 파산 채권자에 대한 추가 배당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파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예납금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는 파산 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